안녕하세요. An Overview of LLMs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이동건입니다. 부제를 LLM 입문을 위한 입문이라고 지었는데요. 복잡한 이론이나 수식은 제외하고 간단한 개념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18학번이고요.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GDSC 활동을 했었고요. 멤버와 코어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자연어 처리와 LLM을 연구하고 있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에서 이야기할 것은 언어 모델과 LLM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직관에 대해서 직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LM의 발전과 발전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LLM의 한계와 최신 연구들도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세부 이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각 LLM의 세부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술을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어 모델과 LLM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영상입니다. 아이들을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만져보고 먹어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이렇게 생긴 것을 먹고 나면 맛있다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을 먹어보고는 아 이거 못 먹는 거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먹고 싶은 것과 먹기 싫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된 판단 능력을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교훈 덕분에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예측 혹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측 덕분에 먹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추측해요. 이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요. 실험 결과가 도출된 후에 가설에 모순이 없다면 이론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덕분에 낙하하고 있는 물체가 10초 후에 어디에 있는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훈과 이론은 판단력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판단력은 나의 삶과 인류의 진보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머신러닝이란 바로 이러한 판단력을 기계에게 부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판단력을 모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모델을 잘 만들고 나면 좋은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이 잘 되어야 좋은 모델을 만들고 모델이 좋아야 더 좋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추측이 정확해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모델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계가 판단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단력을 길러주는 과정은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관 네. 그래서 언어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언어 모델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즉 자연어라고 부르는데요. 자연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자연어고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뭘까요? 언어 모델, 그러니까 자연어를 처리하는 그런 연구를 자연어 처리 연구라고 하는데요. 자연어 처리 연구 분야에서는
빈칸 채우기를 잘하는 인공지능을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지각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빈칸이 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할 단어는 뭘까요? 네, 답은 놓쳤다겠죠. 뭐 비행기를 팔지도 않을 거고 알렸다도 아닐 거고 정리했다도 아닐 텐데 뭐 놓쳤다 놓친다 중에 뭐 시제상 놓쳤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잘하는 모델 이렇게 예시를 주고 이 빈칸에 들어갈 거를 5개 중에 골라라 했을 때 이 문제를 잘 푸는 모델이 있다면 좋은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언어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여기 구글링을 할 때 컴퓨터라고만 쳐도 이 뒤에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나오게 되죠. 또 아니면은 우리 키보드로 어떤 글자를 쳤을 때 그 다음에 올 글자나 아니면 연관되는 글자를 키보드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언어 모델들을 활용해서 기술들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언어 모델들이 뭐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두 번째는 생성입니다. 분류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텍스트 분류에는 크게 여러 가지 또 하위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감정 분석입니다. 감정 분석. 예를 들면은 영화 리뷰를 보고 이 리뷰가 긍정적인 평인지 부정적인 평인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 리뷰, 뭐 유튜브 댓글,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어떤 뭐 상품 리뷰면 상품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이면은 뭐 그 동영상에 대해서, 뭐 트위터 게시글이면은 그 토픽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녹색으로도 보이는 그 옷처럼 미결과 영원 사이에서 사무치도록 이라는 리뷰가 있을 때 이거를 모델한테 던져주고 언어 모델한테 던져주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맞추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작업입니다. 참고로 요 리뷰는 이동진 평론가의 헤어질 결심 이 리뷰였고 별 5점을 줬으니까 긍정적인 리뷰라고 답을 해야 좋겠죠. 이제 영화 리뷰나 이런 감정 분석 이외에도 스팸 메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런 오른쪽에 있는 요런 메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메일이 스팸 메일로 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메일 개발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런 메일을 받았을 때 요 메일을 받은 메일함으로 보낼지 스팸 메일함으로 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쓸데없는 거까지 받은 메일함으로 보내면 사용자가 별로 안 좋아할 거고 그렇다고 또 진짜 중요한 메일인데 스팸 메일함으로 보내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언어 모델이 스팸 메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들을 보고 뭐 본문의 내용이 좀 뭐 쓸데없는 것 같다. 아니면 좀 뭐 중요하지 뭐 유해한 것 같다. 하면 스팸 메일로 분류를 하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텍스트 생성입니다. 생성. 분류와 생성은 좀 결이 다릅니다. 분류는 딱딱 정해진 대로 분류를 하는 거고 생성은 언어 모델이 직접 말을 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것처럼 생성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리오넬 메시에 대한 그 기사 글이 있는데요. 이 기사 글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 만약에 언어 모델이 요약을 하게 된다면 뭐 메시 30번째 생일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라고 요약문을 생성하겠죠. 네. 요거를 분류로도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축구 선수에 대한 뉴스인지 농구 선수에 대한 뉴스인지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번역 같은 거 많이 쓰죠. 네이버 팝하거나 예를 들어서 언어 모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국어로 넣으면은 모델을 거쳐서 What language models can do 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주죠. 이런 것도 영어를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생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기계 독해라고 해서 Reading Comprehension이라는 작업도 언어 모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쉽게 말을 하면은 그냥 수능이죠. 뭐 수능 국어 지문이든 영어 지문이든 뭐 지문을 주고 주어진 문제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질의응답, 챗봇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한때 유명했던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이루다라는 챗봇이 있었죠. 이루다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발이 된 챗봇이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물어보면은 뭐 답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것도 언어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언어 모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 모델에는 신경망 언어 모델과 통계적 언어 모델이 있는데 사실 요것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그 이름을 한번 한 번만 들어보는 시간 정도로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초의 언어 모델, 언어 특화 모델이라고 할게요. 은 이제 1986년에 RNN이라는 모델이 개발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실 GPT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GPT의 시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언어 모델에 대한 연구는 1986년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언어 모델은 LSTM이라고 불리는데 1997년에 개발이 됐고요. 사실 요 간격이 지금은 짧죠. 그리고 뭐 통계적 언어 모델은 뭐 LDA, Word to Vector, Fast Text, 엘모라는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모델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 예전에는 이제 사실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 간격이 촘촘하죠. 이제 앞에 그림은 2020년 전까지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걸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하나.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그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델들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 2021년에는 3개, 22년에는 4개, 23년에는 8개, 24년 지금 5월인데 요 발표 자료를 만든 지가 5월 10일을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벌써 9개가 이제 좀 있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괄호 안의 수치는 모델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모델의 크기를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뇌의 용량이라고 할까요? 사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문 단계에서 계실 때는 뇌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여기 B의 단위는 빌리언인데 어, 175 빌리언, 그러니까 175억 개. 뭐 뇌의 용량이 이전에는 뭐 100만 개였는데 워트 같은 경우는 한 175만 개 정도 되는데 175만에서 갑자기 175억 개로 상당히 많이 점프가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마크들을 준비를 했는데 마크들은 회사 언어 모델을 개발한 회사를 나타내는 그런 마크들입니다. 로고들입니다. 요 로고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픈 AI이고요. 요거는 구글, 요거는 메타. 요 정도만 간단히 소개드리고요.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런 대기업에서 많이 개발이 되죠.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정의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요 두 가지로 말을 많이 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된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가 대용량인 언어 모델. 그러니까 대용량, 대규모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데이터, 그 다음에 파라미터 크기. 네. 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좀 많은 용어들을 들으셨을 텐데 헷갈리실까봐 그림을 가져왔고요. 인공지능이 가장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뭐 뉴럴넷, 신경망, 그다음 그 안에 딥러닝이 있고요. 그 안에 생성형 AI가 있고요. 그 안에 Large Language Models, 줄여서 LLM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는 겁니다.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중심으로 LLM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GPT-3 모델의 경우에는 약 45 테라바이트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45 테라바이트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고화질 비디오 수천 시간, 텍스트 페이지 수십억 장, 고해상도 사진 수백만 장 데이터가 모여야 바로 45 테라바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사용이 된 것이고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논문은 이제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이고요. 요 그림은 요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X축은 파라미터의 크기를 나타내요. 이쪽은 뭐 10의 18승, 뭐 오른쪽은 10의 24승. 네, 파라미터 크기가. 그다음에 Y축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성능. 그러니까 성능은 올라갈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X축이 증가하면서 Y축이 갑자기 뜁니다. 대체로 다 그렇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파라미터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뭐 조금씩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확 튄다. 확 좋아진다. 엄청나게 확 좋아진다. 라고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능력이 발현이 됐다라고 해서 Emergent Abilitie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갑자기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계속 올리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샌가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나서 모델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요 그림은 GPT 많이 아실 텐데 GPT의 사이즈를 좀 시각화를 한 거고요. 최초의 GPT-1 같은 경우는 117 밀리언,
GPT-2는 1.5 빌리언, GPT-3는 175 빌리언, GPT-4 같은 경우는 트릴리언 단위로 뛴다고 합니다. 보시면 확 체감이 되죠. 그래서 GPT-3와 GPT-4의 성능 차이는 바로 데이터도 있고 모델 파라미터 크기 차이에서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LLM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LLM은 대규모 데이터와 대규모 파라미터 크기니까. 그다음에 대용량의 파라미터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GPU. 네, GPU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오랜 시간 GPU를 돌려야 되고 서버를 가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력량, 이제 전기세죠, 전기. 그다음에 머리가 좋은 똑똑하신 연구자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이 다 돈이에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PT-4 학습에 얼마나 많은 자원, 돈이 사용이 되는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A100 GPU라는 게 있는데 이 A100 GPU는 한 장에 1,300만 원입니다. 근데 GPT-4 학습에는 25,000장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총 GPU 값으로만 3,25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GPT-4를 학습하는 데는 90일에서 10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런 25,000장의 GPU와 컴퓨터를 돌리는데 1시간에 3,4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요거를 잘 계산을 해보면은 856억 원이 듭니다. 정말 많은 돈이 들죠. 그래서 요 아까 보였던 그림인데 사실은 자본의 시대가 아닌가. LLM은 빅테크 기업의 전유물이다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했는데 사실 보시면은 다 기업들이 만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그런 LLM들을 공짜로 풀어주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천사 같은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곳은 자기가 만든 LLM을 그냥 돈을 공짜로 풀어주지 않아요. 그거를 클로즈 소스 LLM이라고 부르는데 어, 사실 이제 오픈 AI의 GPT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원래 오픈 AI는 그 뭐 인간에게 더 이로운 LLM을 만들고 뭐 그거를 오픈 소스로 만드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창립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사실상 클로즈드 AI라고 뭐 사람들이 농담 삼아 부르기도 합니다. 요 클로즈드 소스라고 되어 있는 LLM은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 컴퓨터에서 구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대신에 비용을 지불하고 그 회사들이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서 회사들이 대신 돌려주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클로스드 소스 LLM 우리가 만약에 이 모델을 개조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직접 개인 컴퓨터에서 돌리고 싶거나 아니면은 회사에다가 돈을 지불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다른 대안책을 찾아야겠죠. 이 대안책이 바로 오픈소스 LLM입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나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몇몇 마음씨 좋은 기업과 단체들은 LLM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타,
이제 페이스북을 만든 회사죠. 메타가 만든 라마 계열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도 클로스드 소스로 공개하는 LLM도 있고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LLM 중에서는 젬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XAI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회사인데 XAI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한 그록 1이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공개한 오픈 소스 LLM들은 허깅 페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허깅 페이스에서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법은 제가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픈 LLM 리더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많은 LLM들이 현재 있는데 어떤 LLM이 과연 좋은 LLM일까? 과연 뭐를 내가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오픈 LLM 리더보드를 보시면 좋은데요. LLM의 기본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선별된 테스트 셋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LLM 모델들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해서 얻은 점수를 가지고 줄 세우기를 쫙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는 뭐 요게 1등인 거고 지금 이제 요런 아크 뭐 헬라스웩 MMLU 요런 평가용 데이터셋이 있고요. 요거를 평균을 내서 점수를 쫙 한 겁니다. 쉽게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학탐구 1, 과학탐구 2, 뭐 한국사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뭐 줄 세우기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그냥 에버리지 높은 거 쓰고 싶어. 그러면 뭐 요 모델을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거고 뭐 나는 뭐 MMLU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MMLU가 뭐 가장 높은 걸 쓰고 싶어 하면은 뭐 요거 정렬하는 요 버튼을 클릭해서 가장 1등에 있는 거를 뭐 쓰면은 되겠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LLM의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학습과 미세 조정에 대해서 또 다루겠습니다. 미세 조정은 제가 이제부터는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 사전학습과 파인 튜닝에 대한 개념은 2018년, 2019년에 주로 사용이 되었던 개념이고 아직까지도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이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요 비유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요 사전학습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인 튜닝은 대학교부터 대학원 그다음에 인퍼런스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추론인데 뭐 실제로 그 테스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제가 개발자라서 언어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실제 사용자한테 사용하도록 배포하는 그때 뭐 실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실전은 뭐 취업 창업이라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취업 창업이라는 실전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프리트레인을 배우고 그다음에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원하는 전공을 선택을 해서 그 전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파인튜닝 과정. 그다음에 실전은 취업 창업. 또 다른 비유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소개팅을 하려고 해요. 소개팅. 근데 옷이 없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구매를 합니다. 청바지. 근데 청바지가 약간 일부러 큰 거를 구매를 하고 내 몸에 맞게 뭔가 핏 좋게 수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하면 미세 조정.
조금 이제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프리트레인 사전학습은 대량의 데이터로 모델에게 인간의 언어 체계와 그 기본이 되는 지식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비유 첫 번째 비유.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다양한 걸 배우죠. 뭐 실제로도 뭐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런 인성적인 것도 배우고 뭐 윤리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뭐 기초적인 수학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이제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죠. 그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파인 튜닝은 모델을 원하는 태스크의 전문가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태스크, 여기서 태스크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어,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감정 분석, 아니면은 뭐 요약, 이런 것들이 태스크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영화 리뷰의 감정 분석을 잘 하고 싶어요. 잘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뭐, 뭐 나무 위키 뭐 이런 것들로 언어 모델을 먼저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사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원하는 태스크가 영화 리뷰 감정 분석이니까 영화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요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파인 튜닝된 모델을 실전에 사용하는 거는 추론, 인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에 사실은 이제 오늘 이거를 모르셨다면 요것만 알고 가셔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아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전학습에서 기본이 되는 지식을 학습시킨다고 말을 하는데요. 기본이 되는 지식, 밑바닥이 되는 지식을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 프리트레인 과정을 거친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모델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원샷, 퓨샷, 제로샷 프롬프팅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샷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시를 주고 태스크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LLM한테 하나의 예시를 딱 던져주고 태스크를 수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 영화는 너무 지루해. 화살표 부정적. 그 영화 심심했어. 화살표 이렇게 여기까지만 던져주고 LLM은 부정적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요건 이제 본격적인 그 영화 심심했어는 본격적인 사용자의 질문이고 그 영화는 너무 지루해가 예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만 주기 때문에 원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퓨샷은 뭐냐면 하나보다는 더 많이 몇 개 정도 예시를 주고 보통은 한 3개에서 5개 아니 뭐 많으면 10개, 20개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대 퓨샷 몇 개 예시를 주고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한 개였는데 지금은 3개, 3샷을 줬죠. 네. 요 제로샷 같은 경우는 아무런 예시 없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다만 그 아까 그 영화 신나 화살표만 주면은 얘가 뭘 하라는지를 모르니까 좀 설명을 해줍니다. 이 영화는 너무 지루해라는 문장의 감정을 분석해줘 하면은 답이 부정적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뭐 비교적 간단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그림에서 말을 하는 거는요. 원샷 프롬프팅을 사용했을 때보다 퓨샷 프롬프팅을 사용했을 때 LLM의 성능이 더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는데 LLM이 그 예시를 한 개를 받아들였을 때보다 더 많은 예시를 받아들였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실 이 제로샷 프롬프팅을 잘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면은
예시를 들기 어려운 수도 있고, 예시를 안 들고도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로샷 프롬프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트럭션 튜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인스트럭션 튜닝 기법은 네, 요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지시사항 이런 건데, 이 프리트레인드 LM,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많은 태스크에 인스트럭션 튜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인스트럭션 튜닝을 왜 시켜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요 인스트럭션 튜닝이나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원샷, 제로샷, 퓨샷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인스트럭션 튜닝을 안 했을 때 그냥 기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Explain the moon landing to a 6-year-old in a few sentences. 가 있을 때 사람은 이렇게 잘 대답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영어를 해석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GPT-3한테 던져보면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단은 질문의 의도 자체가 그 달 착륙하는 거를 6살 아이에게 설명을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질문을 잘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explain the theory of gravity to a 6-year-old. explain the theory of relativity to a 6-year-old in a few 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뭐 동문서답을 하죠. 이게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얼라인 되지 않았다. 사람과 정렬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사람의 지시사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LLM을 튜닝해야겠다, 조정해야겠다 라고 해서 제안된 기법이 인스트럭션 튜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지시를 주고 지시와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함께 학습을 시킴으로써 인스트럭션, 지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What is the boiling point of nitrogen? 이렇게 인스트럭션 지시가 있으면은 원래는 what is the boiling point of oxygen? what is the boiling point of hydrogen? 이렇게 뭐 의미 없는 문장을 지시사항을 따르지 못하고 의미 없는 문장을 뭐 대답을 했었는데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고 나면은 그냥 바로 뭐 마이너스 320.4F 요거를 뱉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그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이 인스트럭션 튜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RLH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의 약자고요. 네. 요 그림은 이제 이 아래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이렇게 루다야 잘 잤어? 응응 뭐해? 라는 이제 여태까지 대화를 나눴던 문맥이 있을 거고요. 그 문맥을 생성 모델에 넣어서 답변을 할 겁니다. 잘 자, 흐흐 라는 답변을 하고 답변에 대해서 그 답변이 얼마나 잘 쓰인 답변인지, 얼마나 잘 쓰인 텍스트인지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있는데 모델이 점수를 매긴 거를 가지고서 다시 그 생성 모델을 훈련을 시켜서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입니다. 사실 요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는 그 사람이 점수를 매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요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런 게 있다. 요런 게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귀에다가 담아 두시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LLM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한계로는 환각 증세가 있습니다. 환단고기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환단고기 아마 이제 약간 역사 왜곡 이런 그런 토픽이고 실제 고기가 아니에요. 미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챗GPT한테 환단고기가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뭐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서 뭐 이렇게 하죠. 실제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환각에 빠진 것처럼 답변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이 아닌데 거짓을 말을 하는 것을 이제 환각 증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LLM은 최신 정보를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LLM은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챗GPT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2022년 6월의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6월의 정보는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알려줘라고 제가 저번 주에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일단은 최신 정보는 모르겠고 22년 5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의존성이 있습니다. 요 말은 뭐냐면은 LLM이 학습했을 때 데이터를 못 봤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의 학칙 중 성적과 관련한 부분을 2020년을 기준으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자기는 뭐 모른다. 그래서 직접 찾아봐라. 아니면 직접 문의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LLM들의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근 연구들이 또 있는데 요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한국말로 하면은 검색 증강 생성 기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줄여서 제가 라그라고 부르겠습니다. 파인 튜닝과 라그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파인 튜닝은 뭐였냐면 데이터를 원하는 태스크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학습한 거를 메모라이즈 암기해서 그 암기한 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게 파인 튜닝의 과정이었다면 그거를 클로즈드 북 시험, 이제 오픈북 클로즈드 북이 있을 때 클로즈드 북 시험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라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오픈북 시험처럼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찾아요. 찾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답변을 해줍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네.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인하대학교의 학칙 중 성적과 관련한 부분을 뭐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챗GPT는 자기는 이제 인하대학교 학칙을 모르니까 인하대학교의 학칙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인하대학교의 학칙을 실제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성적과 관련한 부분을 찾고 그거를 그 정보를 가지고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요게 파인 튜닝의 과정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혹시 체감이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파인 튜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답을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답을 하는 거고요. 요 라그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어도 직접 찾아서 대답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그라는 방법 연구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요 라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또 파생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LLM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강연이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LLM 공부를 하실 때, LLM에 입문을 하실 때에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